어제 저녁에 갑자기 일어난 일이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안경환 후보자가 오전에는 계속해서 청문회를 통과를 하겠다라고 의지를 보였었는데 저녁이 돼서 갑자기 사퇴를 하게 됐습니다. 이 얘기부터 오늘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어제 오전에 있었던 기자회견 모습 보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 70년 인생을 되돌아볼 때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저의 20대 중반 청년 시절에 저질렀던 일입니다.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그 일은 전적으로 저의 잘못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위였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제 아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명으로 생각하고 국민의 여망인 검찰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사화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저의 오래전 개인사는 분명히 저의 잘못입니다. 국회에서 열릴 인사청문회에서 제 70평생을 총체적으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보신 것처럼 이렇게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서 사퇴를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상당히 좀 바빴을 것 같아요. 저는 어제 오전에 안경환 후보자 기자회견 얘기 들어볼 때 한편으로는 워낙 좀 사안이 중대하고 또 더더욱이 자신의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법무장관으로서는. 예. 아무리 검찰 개혁이 급하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혹시 자신이 물러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다 일만은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방금 기자회견에서 봤듯이 70년 인생을 얘기를 하면서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루 종일 얘기가 많았죠. 이제 심지어는 아들의 문제까지 나오고 또 과거의 얘기도 하고 책 문제는 막 그냥 화제가 돼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제 저녁 때 한 7시 정도에서 청와대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사실 사퇴의 길을 열어줬어요. 인사청문회 과정 속에서 결정된 하자 나오면 지명을 철회할 수도 있다. 예의주시하고 있다. 예. 이 얘기는 없습니다. 네. 사실 그때 잦은 사퇴 쪽으로 가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상의 압박으로 느꼈어요. 압박이죠. 그게 압박이에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그 정도 얘기한다고 얘기하면은 사실 사퇴하시라라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또 그 얘기는 조율이 좀 됐다고 봅니다. 네. 어느 정도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8시 한 반 정도에 본인이 이제 사퇴를 했는 입장에 넣었죠. 그리고 어제 그 과정 속에서 아마 청와대 정무팀하고 안경환 후보자가 상당히 얘기를 왔고 본인도 많은 고심 끝에 더 이상 안 되겠다. 청문회 가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쯤에서 그만두자 이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물론 오후에 흘러나왔던 그 지명 철회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청와대에서는요. 나중에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정도로 바꾸긴 했습니다만 이것 자체가 분명히 압박이 됐을 것이다라는 의견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안경환 교수 본인이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렇게 중대한 거는 임명권자와 의논을 하지 않을 수는 없긴 하지만 상황을 보면 저는 안경환 교수가 결단을 내렸다고 보는 이유가 오전에만 해도 저렇게 이제 나는 개혁을 위해서 검찰 개혁을 위해서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청와대의 교감을 가지고 인터뷰를 한 겁니다.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 게 뭐냐면 당에서 이제 움직인 겁니다. 자, 민주당의 여성 의원들이 이제 여론으로부터 비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 당신들이 과거에 새누리당 의원, 남자 의원에 대해서는 비판하더니 왜 가만히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에도 보면 MB 정권 때도 그 인사 문제로 그 여당하고 청와대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듣기는 우원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청와대에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민심이 너무 안 좋다. 좀 결단을 내라.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청와대에 상당한 메시지를 던졌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안경환 교수가 과거에 이제 허위 혼인 신고를 했던 그 여성분의 가족 인터뷰가 이제 보도되기 시작한 겁니다. 방송에서. 그리고 인터넷 기사로 이 그 H고에 다니는 문제의 아들이 서울대 입학했다는 기사도 뜹니다. 그렇다면 정말 장관 후보자분 됐다가 안경환 교수는 완전히 사상이 다 틀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기사가 나오는 걸 보고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부담을 덜 주고 또 우리 가족도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사퇴하자 이런 결단을 내린 거 아닌가 저는 뭐 추측해 보는 것이고요. 청와대도 이런 안경환 교수 결정에 대해서 알겠다. 알아서 하시오. 이런 어떤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진 의원님께서 볼 때는 청와대가 뭐 사퇴하라고 압박을 줬다기보다는 본인의 결단이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왜냐하면 안경환 교수라는 카드가 어쨌든 도덕성 문제에서는 좀 문제가 됐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검찰개혁에는 상당히 괜찮은 카드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저는 강경화 이 후보자나 이런 분들은 국민들이 볼 때 좀 신선하다, 파격적인 인사라고 생각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아니 고시 출신도 아니고 검찰 출신도 아닌 대학 교수가 법무부 장관으로 간다는 거는 신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많은 분들은 기대를 했는데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금정 절차에 대해서 이제 조국 수석이나 이런 책임들이 이제 돌아가 있지만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도 이 안경환 카드를 버리기는 상당히 아까웠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김 변호사님, 어제 하루 만에 이렇게 일어난 일이니까요. 아마 여당 안에서도 이런 일을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겠죠? 예, 예상은 쉽지는 않았지만 이제 사실은 이제 어제 오후에 이제 진성호 의원님이랑 국회에서 뵀었는데요. 네. 여당 의원들을 제가 만나서 조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당 내에서의 어떤 기류도 좋지는 않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여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진성호 전 국회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말은 성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게 여당의 그 장관 후보자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을 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부적으로는 국민의 어떤 여론이나 이런 어떤 비판 여론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 정무 라인을 통해서 이것은 조금 부정적이다라는 인식을 의사표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안경환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그 사법개혁이라는 이 아이템이 굉장히 큰 어떤 상징성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법무부 장관에 대한 어떤 기대를 하는 것이 사법개혁 그리고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는 게 있었는데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검찰을 잘 알고 사법개혁을 추진하면서 또 청와대와 조율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능력을 가진 후보자를 찾다 보니까 안경환 후보자를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과연 이제 이 안경환 후보자를 포기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여당 의원들로서도 포기까지는 좀 어렵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국민들의 어떤 여론이나 비판 여론을 또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어떤 딜레마 상황 속에서 사퇴까지 또 이것도 오전에는 청문회를 또 끝까지 가겠다라고 했는데 저녁 때 갑작스럽게 사퇴를 한다는 것은 예상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결국에는 왜 이렇게 결정적으로 이렇게 사퇴를 할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걸 생각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안경환 후보자가 가지고 있었던 이 문제점이 혼인을 그냥 허위로 신고하는 것이 형법적으로 보게 되면 사문서 위조라든지 사문서를 행사를 했다라는 그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남자란 무엇인가라는 이 책에 드러났던 이 여성관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여성의 어떤 인생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망칠 수 있는 그런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정말 부적격한 것이 아니냐라는 아마도 그런 어떤 결정적인 요인 때문에 사퇴에 이르게 된 게 아니냐. 이와 관련해서 또 불거진 내용 중에 하나가 기자회견 과정에서 나온 얘기죠. 청와대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라는 것에 일주일 전에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안경환 후보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청와대는 사실 몰랐다는 입장을 밝혔었거든요. 저는 몰랐을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안경환 후보자가 기자회견에서 했던 내용은 국가인권위원장 할 때 그때가 한 8년, 7년쯤, 2006년, 7년 그 정도에 국가인권위원장으로 들어갈 때 그때 나름대로 내부에 검증을 했습니다. 그때 이 얘기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때는 나와서 나름대로 해명을 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번에도 관련된 내용을 그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걸로 알았다라고 본인은 얘기를 했어요. 안경환 후보자. 그런데 그러면 청와대가 이거를 그대로 알고 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와대도 이 대목은 파악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인사수석이라든지 이제 민정수석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청와대에서도 우리는 몰랐다고 그러는데 만약 알았다고 얘기하면 이건 걸러냈을 것 같아요. 이전에 검증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면 몰랐다고 한다면 검증이 조금 부족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대목은 이것도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마 이 내부를 검증을 할 때 이 허위 결혼 문제만큼은 제대로 밝히지도 않았고 묻지도 않았고 그래서 청와대 인사 담당 쪽에서도 그 내용을 모르고 발표를 했고 본인이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가 터지니까 청와대 얘기를 했는데 큰 문제가 아닌 걸로 생각했고 지난번 인권위원장 들어갈 때 해명했던 것이 그대로 수용되리라고 자기는 판단을 했다. 그렇게 해명을 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신원님, 그런데 이제 보통 청와대에서 다른 기관도 아니고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을 하는데 이게 과거에 판결로 나왔던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호적상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걸 몰랐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좀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민정 라인이 예를 들어 이런 건 있습니다.
인수위 기간이 없이 급작스럽게 이제 바뀌다 보니까 그걸 담당하다 물론 민정수석은 있지만 그 밑에서 이제 그 공직기관 비서관도 제가 알기로는 좀 늦게 임명됐고 또 그 밑에 행정관, 실무를 담당하는 행정관들은 이제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바뀌는 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실무적으로 좀 파워가 약할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안경환 교수가 어쨌든 국가인권위원장이 될 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이야기한 것 같긴 한 게 예. 어제 보도된 한 방송 보도를 보면 이 보도의 기자가 이 방송사의 기자가 그 허위 신고했던 그 여성의 가족을 만납니다. 예. 물어보니까 안경환 당시 교수가 그 문제에 대해서 형사고소까지 생각했지만 뭐 가족끼리 또 알고 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형사 고소는 하지 않고 이제 민사적으로 이제 끝냈는데 국가인권위원장이 됐을 때 안경환 교수가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뭔가 국가인권위원장이 될 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증이 있었고 예. 안경환 교수가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뭐 유감을 표시하든지 했기 때문에 기록은 아마 남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을 그러니까 것이다. 몰랐다면 저는 이거는 무능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광덕 의원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위원이 자 등본 하나 떼보고 이거 있네 해가지고 다시 예. 법원 행정처에다가 자료를 요구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똑같이 청와대 그 검증을 담당하는 행정관이 이걸 봤다면 제대로 봤다면 이상한 게 있다. 왜냐하면 사실 이 혼인 무효 소송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보기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있었다면 민정 쪽에 있는 행정관이 알아봤어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안 알아봤다? 이것도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거고 또 하나는 청와대 말과 안경환 교수의 말이 지금 다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 이거는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 어떻게 검증했길래 청와대에서 이 검증을 담당한 사람들의 말하고 실제 후보자의 말이 다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둘 간에 어쨌든 간에 말을 맞춰서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예. 그래서 저는 어느 면에서 볼 때나 안경환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실수였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청와대가 저는 근데 뭐 진성 의원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이제 박상병 교수님 예. 의견이 조금 더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몰랐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호적상의 어떤 이혼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호적상의 이혼 사유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혼인무효 판결에 의해서 이혼이 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의 어떤 내용은 들어있지만 그 내용이 이 혼인무효 판결 때문이라는 것은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혼의 어떤 사유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후보자나 이런 사람의 개인의 어떤 사생활의 문제이기 때문에 왜 이혼했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혼했냐라는 것까지 물어본 건 맞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뭐 최근에 있었던 어떤 이혼이어가지고 외부로 이런 어떤 이혼 사유나 이런 것들이 드러난 것이 아니고 42년 전에 있었던 이혼인데 이 이혼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 당시에 이 이혼과 관련해서 이 안경환 후보자가 뭐 형사 고소를 당해서 수사 기록이나 범죄 수사한 어떤 그런 기록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확인을 해보는 게 맞았을 텐데 그러지 않은 것이 저는 이 지금 상황 드러난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맞고 그다음에 안경환 후보자가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은 모르는 게 맞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김 변호사님 말씀은 예. 호정만 봐서는 확인할 사실 수가 뭐 없- 판결문까지 확인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예. 저는 이제 뭐 일부 수긍하면서도 이제 왜 제가 문제를 제기하냐면 예. 저도 이제 뭐 국회의원 후보자가 될 때도 그 당에서 내줍니다. 뭐 문항 자료들을 설문자를 뭐 100개 내지 200개인데 거기 보면 민사든 형사든 간에 네네. 소송에 했던 거는 다 적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혼인 무효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이게 굉장히 드문 케이스고 예. 또 이거는 지금 우리 김 변호사님은 이혼이라고 하지만 주광덕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이거는 혼인 무효라고 적혀 예, 있다는 예. 겁니다. 네. 그거는 이혼하고는 좀 다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나 뭐 국제적으로 이혼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세상이 바뀌었는데 이거는 저는 문제가 안 된다고 보는데 네. 다만 혼인 무효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거는 좀 특이한 케이스고 예. 그래서 하는 것 또한 정말 안경환 교수가 당당했다면 다 씁니다. 예. 민사소송을 내가 이렇게 몇 건을 했는데 이건 내가 적고 이건 이겼고 할 때 이 사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자, 이거 보면 이상하니까 하면 물어봐야 되는데 그 절차가 굉장히 생략됐든지 아니면 예. 알면서 눈 감았는지 아니면 정말 몰랐는지 잘 예, 예. 모르겠으나 그래서 본인이 썼는지 안 썼는지도 모르는 둘 상황이니까요. 다 제 말씀은 둘 다 문제라는 겁니다. 네네.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눈 감아졌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안경환이랑 카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예. 조금 작은 흠결은 덮어질 수도 있지만 네. 그렇다 그러면 그 민정 업무 본연에서는 조금 우리가 비판할 수밖에 없다는 예.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네, 이러니까 이제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러니까
스승이기 때문에 조금 흠결을 덮어주려고 했던 거 아니냐. 분명히 알았던 부분이 있었을 텐데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는 동의는 사실 하지 않아요. 예. 스승이기 때문에 봐준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어쩌면 스승이기 때문에 자기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봤어야 되겠죠. 저는 예. 그렇게 봅니다. 근데 더더욱이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안경환 교수 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카드가 괜찮은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저런 인물들 넣는 거 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중에서 안경환 후보자 같은 경우도 그 안에 몇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참신한 인물이에요. 예. 그 교수가 처음으로 법무장관이 된다. 법조인 출신도 아니고 더더욱이 검찰개혁이 이 사람은 평생 소원이 평생 희망이 검찰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찰의 탈정치화를 하겠다. 괜찮지 않습니까? 또 더더욱이 조국 교수와 같이 세팅이 될 경우에는 이걸 제대로 검찰개혁을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예. 이거를 버릴 수 없는 카드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상황이 됐습니다만은 조국 교수와 또 이 인사수석이 청와대에서 이 문제는 저는 비판 굉장히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네. 이거를 다 알고 있었던 이 중대한 문제를 예. 저는 몰랐다고 이제 단정을 하고 제대로 몰랐다 단정을 하고 제대로 몰랐다고 얘기하면 이 관련된 내용을 그럼 국회의원들은 이 내용을 알아가지고 네네. 부친의 재적 등본을 떼가지고 확인했다 그러는데 그 정도는 청와대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죠. 예. 그걸 몰랐다고 얘기하면은 네. 글쎄 뭐 민정과 인사수석은 많이 비판을 받아야 되겠죠. 비슷한 얘기인 네, 것 조국 같습니다.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김 변호사님 보시기에도 좀 실책이 있었다라고 보고 계시나요? 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조국 민정수석이 사퇴하라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과도한 이제 이야기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단순하게 이제 안경환 후보자와 사제지간의 연 때문에 그런 어떤 안경환 후보자에 대한 어떤 검증의 칼날이 무뎌졌다라고 조금 보기에는 어렵고 예. 오히려 안경환 후보자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이력을 봤을 때 워낙 깨끗하고 평판이 좋았기 때문에 조금 검증의 칼날이 무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002년도부터 2004년도 동안 뭐 서울대 법대에서 이제 학장을 하는 동안 당시에 한 34명의 그 서울대 법대 교수가 있었는데 서울대 법대 교수 중에 여자가 한 명도 없었는데 예. 본인이 학장하던 시절에 여자 교수를 뽑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시설 학교 내에 그 장애인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법으로 다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 내의 시설이 미비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어떤 장애인 인권을 위해서 본인이 직접 챙긴 것도 있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떤 본인이 삶 속에서 어떤 인권을 위해서 정말 노력한 어떤 그런 부분과 네. 그다음에 또 인권위원장을 하는 동안에 검증을 한번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라는 아마 그런 어떤 안경환 후보자가 가져왔던 어떤 삶의 이력 때문에 조금 이제 검증의 칼날이 묻어졌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떤 인사 실책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실이든 인사수석이든 이 부분은 향후에 보완을 해서 향후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판이나 이런 부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조금 더 검증을 조금 더 하는 게 맞다라고 네, 사퇴하면서도 절을 밟고 검찰 개혁의 길에 나아가십시오라고 남겼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도 이럴 겁니다. 안경환 카드가 정말 버려졌고 좀 가슴이 아플 겁니다. 예. 왜냐하면 잘 아는 교수님이니까. 그런데 그래서 저는 더 강한 카드를 내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쨌든 안경환 카드가 이렇게 낙마한 거는 불행한 일이지만 검찰 개혁을 멈출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여기하고 몇 군데를 찍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번에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는 튼튼한 카드. 그러니까 저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선택하는 분들의 어떤 능력은 다 인정하는데 도덕성 문제가 지금 상당히 지금 걸리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를 확실하게 이번에는 정말 본인도 깨끗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안경환 교수는 지금 저 허위 혼인 신고도 문제지만 제가 볼 때는 법무부 장관은 정의를 세우는 자리입니다. 네. 검찰개혁은 일시적인 것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정의를 세우는 자리인데 제가 이제 학부모여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예. 정말 정작 국민들이 분노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혼인신고 42년 전 그것도 있지만 예. 또 여성 뭐 편력 뭐 여성에 대한 어떤 저술도 있지만 자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자녀 문제가 퇴학을 당한 걸 갖다가 이제 번복시켜가지고 퇴학을 안 하고 가벼운 벌로 했다는 건데 그게 이제 어제 저녁에 예. 서울대에 들어갔다. 서울대 예. 들어간 것도 자 학적부만 가지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네네. 저도 우리 딸 대학 보내봤지만 자, 이 뭐냐면 최저기준, 수능 최저기준 플러스 학적부입니다, 대개는. 근데 예. 이거는 수능 최저기준이 아예 없고 없는 학적부만 거라고 가지고 하죠. 이제 보낸 학종입니다. 예. 학종으로 서울대를 갔다고 하는데 만약에 거기에 퇴학 기록이라든지 또는 퇴학 기록이 아니라도 굉장히 중한 벌을 받았다는 게 들어가면요. 서울대 가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제 밤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입시 정보 관련한 사이트라든지 뭐 SNS 타임라인 읽어보면요. 아니,
공정해야 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이렇게 되면 만약에 서민의 아들이라면 과연 그 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안 받았겠느냐. 예. 또 이 서울대 교수입니다, 이분이. 그것도 그냥 서울대 교수가 아니라 예. 국민들이 다 알 만큼 유명한 서울대 교수인데 네. 서울대에 또 아들을 보냈다. 그러니까 물론 저간의 사정을 한번 따져봐야겠지만 예, 예.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공정한 대한민국. 그러니까 정유라로 생긴 어떤 그런 적폐를 청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민심들에 대해서 안기환 교수가 사퇴를 결심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결정적인 생각합니다. 이유가 근데 이제 있을 그 것이다. 부분은 좀 예. 완전히 다른 생각인데요. 예. 그 서울대학교 그 게시판이라고 하는 스누라이프에서 수시에 어떤 입시 비리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다가 그 글을 처음에 제기를 한 학생이 다시 사과문을 올리면서 그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만약에 이 안경환 후보자의 아들이 퇴학 처분을 받았다가 이게 번복이 돼가지고 징계 처분이 됐고 네네. 그다음에 그 징계 처분이 뭐 학적부에 오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학적부로 합격을 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네. 퇴학 처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퇴학 처분을 하려고 하는 1차 회의가 있었고 그게 이제 부적절하다라고 해서 다시 회의를 해서 퇴학 처분이 아닌 그보다 낮은 수위의 2주 정도의 특별 교육이라고 하는 그 교육 이제 징계 수위가 결정된 것이고요. 낮아졌다는 그것에 거죠. 따라서 수시를 지원했고 입학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떤 입시 비리가 있다거나 입학 비리가 있다라고 지금 의심을 하면서 보는 건 맞지가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그러면 이제 당초에 퇴학 처분을 하려고 했다가 징계 수위가 낮춰진 부분에서 안경환 후보자가 어떤 압력이나 본인의 어떤 직위를 가지고 뭔가 문제를 삼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게 문제가 되겠지만 사실은 그건 좀 그렇게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사안을 보게 되면 이제 학칙 위반이라고 하는 어떤 교칙 위반이 있었기 때문에 퇴학을 시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 한학고라고 하는 그 한학고의 어떤 징계 수위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다른 평준화 고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학생에 대한 징계보다 훨씬 더 높아서 오히려 그 일반적인 어떤 비례의 원칙이라고 하는 학생이 잘못한 것보다 훨씬 더 높게 처벌해서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비판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또 문제를 삼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뭐 예. 탄원서를 제출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학폭위에서 가끔 활동을 하면 학부모들의 탄원서뿐만 아니라 친척, 뭐 교회 목사, 친구들 탄원서가 엄청나게 많이 예,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학부모가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퇴학을 당하는데 뭐 탄원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거. 예, 예.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의혹을 가지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물론 네. 저는 이게 합리적인 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민심입니다. 저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 이걸 어떻게 보느냐. 자, 보십시오. 일반고에 다니는 학생들이 서울대에 이런 학종으로 들어가기가 정말 힘든데 예. H고든 또는 다른 뭐 자사고나 이제 특목고 같은 경우는 서울대를 굉장히 많이 보냅니다. 그리고 서울대에 보내는 교장, 교감 선생님은요. 자기 그 학생의 아버지가 서울대 교수고 그것도 굉장히 유명한 교수일 경우는 압력을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이게 맞다는 건 아니고 이거 합리적인 의심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걸 갖다 보는 일반 학부모들 볼 때는요. 만약에 그러면 저 학생이 아버지가 서울대 교수고 어머니가 무슨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아니라면 퇴학 안 시켰겠느냐. 그 혐의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분한테 물어봤는데 예. 기숙사 학교에서 그 정도면요. 당연히 퇴학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학부모의 심정으로는 어젯밤에요. 스누라이프는 그렇게 한 명은 이야기고요. 다른 사이트나 타임라인을 쭉 보면요.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을 대학에 보내본 사람들은 압니다. 좀 저 학생 때문에 또 다른 학생은 서울대를 못 갔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요. 단순히 이런 어떤 우리는 잘못한 거 없어. 그거는 뭐 아니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국민의 일반적인 정서를 갖다 이해할, 왜냐하면 공직자 아닙니까?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요, 이런 데서 만약에 흠결이 가기 시작하면 앞으로 그 정의를 세우는 일에 상당히 흠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안경환 교수가 결심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네.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 뭐 입시 비리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아직 우리가 탄서가 없기 아직 때문에 의혹입니다. 알 수가 예. 없습니다만은 뭔가 특혜는 있었다고 봐요. 특혜는. 자, 일반 국민들의 눈에는 안 맞는 거죠. 자, 이 학생이 고등학교 다닐 때 이 학교는 자율형 사립고입니다. 예, 예. 다 기숙사 생활을 해요. 그 기숙사 방에 여학생을 불러들였다. 그걸 자랑하고 다닙니다. 뭘 자랑하죠? 왜? 뭘 자랑할까요? 그냥 학생들을 야, 여학생아 우리 방에 놀러와. 우리 예. 그 정도였습니까? 그 정도 가지고 퇴학을 받았을까요? 훨씬 더 심각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네. 퇴학을 할 정도라고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당시에 이 퇴학이 일반 고등학교 같으면 부모가 말하는 이건 퇴학입니다. 그런데 퇴학은 결정을 내렸다가 번복을 해요. 그죠? 번복을 합니다. 번복을 했는데 이 과정에 탄원서가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서울대 교수, 그것도 서울대 법대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또 부인도 학교 임원이에요. 모 대학도 교수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과연 이 문제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저는 상당 부분 이것이 특혜성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인 것 같고 그래서 뭐 정유라고 비교를 합니다만 그건 과도한 비교를 하더라도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학적부에 단 한 줄도 남기지 않았어요. 만약 학적부에 자, 이 학생은 처음에 학교 징계위에서 퇴학 처분을 받았으나 재심해서 퇴학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썼으면 합격했을까요? 이걸 아예 빼버린 그런 겁니다. 상세한 내용이 아예 남겨 빼버린 거예요. 있었다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정도가 결국은 이것을 부모가 나름대로의 어떤 그 뭐 힘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학교 임원이었다 그러잖아요. 네. 학교 자유로운 사립고의 학교 임원은 괜히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떤 상당 부분들은 특혜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는 얘기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의혹을 제기를 하려면 사실에 기반을 해서 추론을 하고 추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 학적부에 그 퇴학을 처분을 하려고 했으나 퇴학 처분을 하지 않고 다른 징계 처분을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은 하진 않고 최종적인 학생에 대한 처분만을 기재하게 되어 있고요. 과연 이제 그게 기재를 하지 않고 합격한 것이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를 하지만 기재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생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에 대한 그 징계 폭이라고 하는 그 회의에서 학생에 대해서 징계 처분을 했으면 회의가 몇 차례 열렸으면 회의 기록이 남아 있는데 학생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학생에 대한 어떤 처분이 내려졌으면 그 당연히 징계를 하면 그 내용이 학적부에 기록이 돼야 되는 거고 만약 그걸 기록을 하지 않으면 이게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항상 생각하는 게 학부모가 이제 안경환 후보자가 사실은 이제 국가인권위원장도 하고 서울대 법대 교수도 하고 또 어머니도 사실은 이제 뭐 유명 대학의 교수를 하니까 뭐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하지만 자립형 저기 사립고가 하나고여가지고 하나고 내에 정말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기업의 임원들,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장성들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고려될 또 여지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됐던 부분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학교 내에서 다른 문제가 있었던 친구들은 좀 징계를 받았는데 이 친구의 징계는 어떻게 보면 좀 철회가 됐다. 그래서 좀 다르게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안과 이 사안이 똑같은 사안이다라고 하면 때문에. 그런 어떤 비슷한 결론이 나와야 되지만 사안 자체가 다른 거기 때문에 똑같은 결론을 내려야 된다라고 조금 그렇게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경환 좀 옹호하자면 저는 어쨌든 훌륭한 분이신데 그리고 저는 문학적인 재능이 있어서 책을 많이 쓰셨는데 어쨌든 장관을 한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은 사생활이 노출됐고 저는 이 아들 문제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김 교수님의 일부 동의하는 게 저는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리정서법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비판을 받는 건데 근데 이제 후보까지 사퇴한 마당에 저는 이 아들의 또 인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더 너무 논란이 확대되는 거는 국민들도 좀 이제 너그럽게 잊어버리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또 안경환 교수는 저는 아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사실은 사퇴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문제도 있고 어쨌든 대한민국의 인사청문회 제도는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든 야든 뭐 보수 쪽이든 진보 쪽이든 고쳐야 됩니다. 특히 이 도덕성 문제는 비공개로 하자. 안 그러면요 사실 우리는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도 참 저도 마음이 아픈 게 사실 사생활을 너무 많이 침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뭐 자녀의 문제가 워낙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오늘 조금 전에도 아주 뜨거운 토론이 붙었었는데 첫 번째 낙마한 후보자가 됐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한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남은 후보들, 뭐 강경화 후보도 있고 등등 여러 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야당의 공세가 어떻게 이어질 걸로 보십니까? 그 다른 후보자들도 금정을 해봐야 되겠죠. 금정을 했는데 이 정도 문제가 나오면은 아마 내부적으로 이미 정리를 할 것 같아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더 바빠졌을 것 같아요. 야, 이들하면 큰일 나겠다. 도저히 안 된다, 이제는. 더 엄정하게 할 것 같고. 오히려 그래서 이번 기회가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많은 인사검증을 해야 될 필요를 볼 때는 또 하나는 지금 남아있는 문제가 이제 강경화 후보자거든요. 이제 오늘 내일 정도 하면 임명을 할 것 같죠? 청와대가 17일까지 재송부를 요청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내일 정도는 하면 임명을 할 것 같은데 할 경우에 이제 이건 또 야 3당이 고의 반대하고 정치권에서 협치를 강조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협치를 얘기하고 있고 야 3당은 지금 협치가 깨진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판단을 하겠습니까?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노동부 장관 조대엽 교수 문제도 간단치 않아 보여요. 이 문제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어쩌면은 지금 이 국민의 여론이 안 좋아지는 경우에 잘라낸 것은 상대 후보들은 다소 조금 힘을 받을 수가 있어요. 상대 후보들은 이 정도 문제가 서서 사퇴를 했으니까 나머지 문제는 임명을 하더라도 좀 더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분위기가 좀 더 많아지지 않겠느냐. 대신 검증은 더 철저한 이런 방식으로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강경화 후보는 일단
임명 강행은 뭐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강경화 후보자한테는 이게 득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반대로 지금 남아있는 네. 아까 조대엽 교수뿐만 아니라 지금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라든지 네. 이런 김상곤 교육부총리 후보는 예. 상당히 불리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요. 일단 야당의 기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을 낙마시키면요. 예. 뭐 이런 표현을 쓰면 그렇지만 피가 피를 부른다는 말이 정치권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초기 내각이 서너 명이 날아갔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 생각 중에는 강경화 후보자는 저는 좀 꼭 살리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고요. 예. 이제 보면 이제 김동연, 강경화 이런 분들은 본 인사도 아니고 정말 발탁 인사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런 분들 갖다 날리는 건 너무 아깝다. 다만 네네. 이제 그 뒤에 있는 김상곤 같은 이제 캠프에서 일했던 분들인데 이런 분들도 지금 우리 박 교수님 말씀처럼 언론에 보도되는 것만 보면 상당히 뭔가 터질 것 같은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물론 예. 이것도 우리가 검증해봐야겠죠. 그런데 이제 야당은 자유한국당은 비판을 그동안 많이 받았습니다. 저게 야당이냐? 왜 이렇게 못하냐? 심지어는 홍준표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는 근거로 저 따위로 청문회 하는 당이 무슨 야당이냐 비판했습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이번에 이 안경환 후보자의 낙마는 야당 입장에서는 더욱 거세게 몰아붙일 네. 부위를 준 거고 또 하나는 여당에도 영향을 준다고 보는 게 여당도 이제는 앞으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후보자라고 판단하면요. 여당에서 이제 비판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오히려 홀가분해졌다. 정말 도덕성에 문제 있는 분들은 예. 몇 명은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이 기회에 이용해서 정말 그만두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좀 더 도덕적으로 튼튼한 분들로 아마 전열을 정비하는 것도 뭐 한두 명 낙마 다 한다고 해서 우리 누가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을 의심하겠습니까? 네, 지금 순서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지금 일단 안경환 후보자가 낙마를 했고 그 이후에 강경화 후보자의 임명이 강행이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또 야권에선 더욱더 반발할 분위기라는 겁니다. 남아있는 후보자들은 어떻게 될지 이게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는 예상인 네, 이제 거죠. 사실은 이제 청와대의 입장을 보게 되면 17일까지 기다리고 안 오면은 그대로 18일 날 임명을 하겠다라는 어떤 예. 그런 취지로 지금 보이는데요. 지금 상황과 그때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안경환 후보자가 본인의 어떤 도덕적인 어떤 흠결로 인해서 지금 낙마한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어떤 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어떤 검증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높게 가야 된다라고 국민적인 여론이 지금 굉장히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뭔가 이제 강행을 해가지고 여야가 대치하고 대립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책임 문제 소재를 떠나서 국민들이 정치적인 어떤 시선이 굉장히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상황이 오히려 좀 달라졌기 때문에 네. 아마도 청와대에서 18일 날 그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어떤 임명을 밀어붙이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야당의 어떤 야3당의 협조를 구하면서 예. 또 다른 어떤 장관에 대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두루 살펴본 다음에 조금 더 시간을 가지면서 협치하는 모습을 좀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앞서 저희가 논의를 했었던 이 안경환 후보자의 문제가 됐던 그 판결문 있지 않습니까? 이 주광덕 의원이 입수를 했다는 이 판결문인데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주광덕 의원이 이 문제 때문에 문자폭탄 뭐 세례를 받았다고는 하는데요. 그 이유가 이게 과연 뭐 문제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걸 두고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김 변호사님, 법조인으로서 봤을 때 이 판결문 입수 이 자체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일단은 그 판결문이 공개가 될 수가 있느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우리 헌법에서는 재판을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법정에 자유롭게 방청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판결문도 공개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도 그렇고 형사소송법도 그렇고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 누구라도 판결문을 요청하면 네. 개인의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을 삭제한 다음에 판결문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게 개인정보법과 보호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 판결문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하게 공개를 예.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그 판결문은 예. 이혼 소송이라고 그 혼인 무효라고 하는 가사소송에 대한 어떤 그 가사소송법을 적용받는 이 판결문인데 이 가사소송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혼도 있고 친자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민감 정보, 굉장히 개인의 어떤 민감 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 이것은 보도도 굉장히 제한돼야 된다라고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사실상 인사청문회 법에 따라서 기관에 법원에 판결문을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민감정보이기 때문에 이 안경환 후보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사실상 판결문이 공개가 되지 않는 게 맞다라고 보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개가 된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안경환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요청하면서 포괄적으로 정보 공개 동의한 것에 따라서 공개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예. 다만 이제 조금 의심스러운 점은
그 법원에 의해서 이게 판결문이 공개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 판결문에 안경환 후보자에 대한 어떤 정보도 들어가 있는데 안경환 후보자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였던 예, 그 사람에 대한 정보까지 다 공개가 돼 있어서 과연 이게 예. 그 법원에 의해서 공개가 된 것인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공개가 된 것인지 그 부분이 조금 저희가 다른 분들의 의견을 네. 또 듣고 싶은데요. 오늘 준비된 시간이 여기까지여서 예.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